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고 광주도 올 들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방 미디어 최현웅 과장과 함께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분양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보단 떨어졌다고 보이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올 들어서 우리 광주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광주 미분양 세대수가 860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 통계치 4월 통계에서는 1721세대까지 증가했어요. 4달 만에 약 2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이제 25세대에서 345세대로 그리고 광산구가 84세대에서 508세대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미분양 통계는 주택 사업자분들의 자신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실제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작년부터 이어져 온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올 들어서 발생을 한 건가요? 네, 작년부터 지역 내 미분양이 증가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을 기준으로 재작년인 22월에는 2세대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560세대로 증가했다가 올해 4월에는 이제 1,700여 세대까지 증가한 거거든요. 참고로 21년에서 22년은 우리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전매 제한 같은 분양 규제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 공급 물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규제가 완화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황은 어떤지 우리 광주 지역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현재 전국의 총 미분양 세대 수가 7만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광역시들끼리만 평균치를 내면 4,600세대 정도 돼요. 예. 서울과 대전, 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3월에 비해서 4월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까 1,700여 세대 미분양 세대 수는 광역시 평균인 4,600세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상승세는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승세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긴 하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고분양가와 또 작년부터 급증한 신규 분양 공급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가 우리 시민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청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작년부터는 이제 민간 공원 아파트라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단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공급이 좀 일시에 몰렸습니다. 먼저 분양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통계청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재작년 4월에는 1,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4월에는 1,89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약 한 26%가 오른 셈이고요. 통계 수치는 1,890만 원이지만 실제로 4월에 분양했던 광주 아파트들이 다 이제 2천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분양가는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분양 물량은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22년도가 4,000세대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9,200세대로 늘었고 올해는 아직 상반기 정도이지만 벌써 12,000세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분양 승인 물량 기준이고요. 참고로 최근 5년간 광주 연도별로 평균 분양 물량이 7,400세대 정도였어요. 그에 비하면 현재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 물량이 좀 몰리다 보니까 3년 뒤에 준공 시기에 입주 물량도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나 또 분양권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형성도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축 하자라든가 예. 부실 시공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불거지면서 또 시민분들의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미분양 증가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분양가와 또 공급이 집중된 것, 또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실 시공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분양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주택 사업자들의 분양 시장 전망치가 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 전망 지수 통계는 주택산업연구원이란 기관에서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이제 지수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어가면 긍정적이고 네. 낮으면 부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단 전국의 평균은 6월 기준으로 83 정도가 나왔는데 광주가 6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미분양으로 유명한 대구도 73 정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게 좀 광주가 좀 많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현재 전국의 전망 지수는 83이지만 이 광주는 68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분양 전망도 어두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광주의 분양 상황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지역에서 미분양 세대가 증가하는 것이 사업자분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고요. 또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청약 경쟁률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광주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9년에는 40대 1을 기록하면서 최대 호황을 누렸었는데요. 네.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양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21년도에 18대 1 그리고 22년도에는 5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이제 평균 경쟁률은 2대 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식어버린 청약 열기가 낮은 계약률과 또 미분양으로 이어져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망이 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올 상반기 분양 물량이 쏟아졌던 이 광주에서 하반기 분양 일정과 또 물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당초 예정상으로는 신가구역이라든가 학동 4구역 같은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이 약 한 3,9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민간공원 아파트 중에서도 아직 분양하지 못한 단지에도 한 9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시장 위축과 관련되는 요소라든가 또 분양가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정보다는 더 미뤄질 수 있는 현장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재개발 또 구역도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꽤 대단지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전남 1심 방직 부지에 새롭게도 신축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이제 분양 물량들이 이제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좀 분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물량은 계속 또 증가할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주 이외에도 또 미분양 분량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 이외에 또 어떤 곳들이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나요? 일단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도시는 대구입니다. 네. 9,600세대 정도가 아직 주의를 못 9,600 찾고 세대요. 있고요. 경기도와 경상북도도 9,000세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월에 비해서 이제 4월에 광역시들의 평균은 10%가 정도 늘었고요. 기타 지자체에서도 8%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서울은 반대로 이제 968세대에서 936세대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분양도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이런 양극화도 좀 더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걱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그 대책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미분양 수준이 지난 2008년에 전국적으로 19만 세대에 달할 만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도 지금은 1,700세대 정도인데 과거 2008년 말에는 12,000세대가 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은 아직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위험한 단계는 아니고 중공업 미분양 같은 악성 재고를 구매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좀 최소한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책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도리어 전국의 미분양 세대 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처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속에 분양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미분양 분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분양 시장과 구축 매매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집중되는 신축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되면 예. 연쇄적으로 구축 매매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신축부터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은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최소한의 실수요만으로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축에 대한 청약 수요 중 일부가 그나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준신축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준공후 10년 이내 된 그런 아파트들로 조금 전이되는 모양새도 엿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광주 시민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원의 가용 자금이 있다면 조금 더 대출을 감수하더라도 신축의 청약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춘 준신축을 구매할 것인가를 물어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 중 10명 중 6명은 준신축을 구매하겠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4월 달까지의 준신축급의 구매 비중은 23%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기간에는 26%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하지만 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쪽으로 좀 시도하려는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보다는 준신축을 구매하거나 인테리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몰리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광주 시내 아파트 매매 거래 상황이나 또 매매가 추이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1,261건이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1,353건으로 아주 소폭이나마 증가는 했습니다. 예. 다만 최근 5년 예년 평균치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이제 70%에서 75% 정도의 좀 적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다시 이제 동결될 거라는 걸로 예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다시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최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면서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광주는 이제 서울처럼 최근에 공급량이 적진 않았고 또 빌라 전세 사기 이슈도 있었지만은 애초에 광주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 전세가가 매매가처럼 약보합세를 계속 같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어떤 상황은 당분간은 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약보합세를 이제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좀 언제쯤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고 예. 또 대출 규제도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구매할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그에 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주거 이동 패턴을 봤을 때 일단은 첫 단계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파는 것보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최근 5년 동안은 월 평균 2,000건 정도를 유지하다가 금리가 오른 이후에는 1,300건 정도로 적은 수준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낙관적인 기대를 해본다면은 올해 들어서는 거래량이 이제 1월 1,100건 수준에서 4월에는 1,500건 수준으로 매월 1,000건 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4월 들어서는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3월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7월과 8월 이제 장마철과 비수기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폭의 회복 분위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방 미디어 최윤웅 과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이 2024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3년간 가장 더운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도 지난 봄 평균 기온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이어서 광주지방기상청 김현희 기후서비스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올봄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영상에서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청이 이렇게 평균 기온, 전국의 평균 기온을 이제 측정을 하고 평균을 낼 때 정보를 말씀을 드릴 때 전국의 각 지역에 위치한 기상 관측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62개 관측소 대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올해 전국의 우리나라 봄철 평균 기온이 13.2도였습니다. 예. 이 기온은 평년,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기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3도가 높았고 1973년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4월 중순에 일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4월 14일에 서울 최고 기온이 29.4도, 영월이 32.2도, 춘천과 동두천이 30도 이상을 기록하였고요. 전라남도 우리 지역에서는 고흥 지역이 28.3도까지 올라가면서 4월의 최고 기온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고흥은 갈아치운 거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고흥이 28.3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기온값이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 기온이기 때문에 좀 덥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 봄에 특히 기온이 높았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되게 일반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남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풍이 불어오면 기온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도 겪게 되는데요. 네. 올봄도 전반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우리 지역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평년보다 높게 기온이 나타났었고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는 이렇게 차가운 날씨를 지배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좀 세력이 약하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 고기압 그리고 필리핀 해상 부근에서 그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또 3, 4월 달은 기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5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인근 주변의 몽골 대륙에서도 2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5월 달에도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3월, 4월, 5월 좀 기온이 올라간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봄 기온 상승은 올해만 특별히 나타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봄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고 재작년은 올해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결과로 본다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답을 먼저 듣고 싶으시다고 하면 높아 보입니다. 네. 순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봄에 전국의 기온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온이 13.5도였습니다. 이 값이 가장 높았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올해 봄은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세 번째로 높았던 해가 올해하고 동일한 기록값을 보였는데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23년, 24년 봄에 전국의 평균 기온이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순위인 1위, 2위, 3위를 모두 다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긴 주기로 봐서도 최근 10년 중에 8개에 해당하는 봄철의 평균 기온이 역대 10위 이내에 들어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최근의 봄이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오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네. 주셨는데 일시적으로 짧은 특정 기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틀림없이 떨어지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온 상승 추세는
누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IPCC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기구인데 기후 변화 과학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를 이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기구이고요. 이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온 상승은 2100년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내후년에도 평균적인 기온 상승 추세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참 틀렸으면 하는 예측이길 바랐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계속 이랬고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올봄 기온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봄에 전국은 2위를 찍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평균 기온이 14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위 값을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그러니까 1973년 이후로 쳐다보니까 가장 높은 값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1973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역민들 중에. 그분들이 올해까지 52번의 봄을 겪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더운 봄을 겪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쳐다볼 것은 앞서 전국의 봄 기온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상승한 그 기온값을 또 비교를 해보니까 0.1도가 더 높게 올랐고요. 이제 기온 자체만으로 보면 평균 기온보다 우리 지역의 봄철 기온이 0.8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에 3년이 가장 더웠던 1, 2, 3위를 차지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최근 5년 동안의 봄철 기온이 1, 2, 3, 4개의 연도가 최근에 4개의 연도가 5위 안에 모두 들어 있어서 최근에 봄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수치적으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봄 기온이 전국보다도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이러한 현상이 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가요?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언론이나 이제 보고서 등을 보면 뭐 하루 빠짐없이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기록들을 이제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봄에도 세계 곳곳에서 폭우, 기온 상승, 토네이도 이런 이상 기후들이 발생을 했었고 기온만 쳐다보더라도 아시아라든가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봄 기온을 역시 기록을 경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는 3월 24일 날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884년 그러니까 기상 관측 한 140년 정도 만에 기록을 깼다고 해요. 140년 동안 관측한 값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3월 31일 날 최고 기온이 28.1도까지 기록을 하면서 또 3월 달 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었고요. 뭐 5월 달에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49도까지 올라가고 5월 말까지 4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폭염 관련된 사망자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게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4월 14일 최고 기온이 한 30.9도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뒤에는 눈이 내리고 이런 현상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전체 평균 기온 3월달, 4월달 것을 보더라도 그 올해 3월달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2016년도 기온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14.14도를 기록하면서 최고값을 기록을 했었고요. 4월 달에도 역시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도 1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가장 더운 4월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기온이지만 올 봄에는 참 비도 잦았습니다. 봄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땠습니까? 체감하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 같거든요.
많이 내리고 아마 기억이 많이 남으시는 게 특히 5월 5일 날 집중호우가 내려서 네. 기억이 많으실 것 같고 자주 내렸던 비 때문에도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따져보니까 강주 전남의 봄철의 강수량이 376.7mm 정도가 내려서 평년보다 69mm 정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 봄만 해서 540mm 정도가 내렸고요. 예. 보성군도 500mm 정도가 내려서 전남 남해안 동부 쪽에 이제 500mm가 넘는 정도, 그러니까 1년 강수량의 한 30%가 넘는 수준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현상들이 올 봄에 있어서 이제 그것도 문제였지만 봄철 3개월 동안 비가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래서 잦아서 0.1mm 이상 온 날을 한번 세보니까 약 31.8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도 많고 평년보다 5일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봄철이 92일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2일 정도가 비가 내렸다고 하면 3분의 1가량이 네. 3개월 중에 한 달은 내린 예. 거고요.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비를 맞으셨다고 네. 하는 거면 아 정말 비가 많이 내렸구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역대급으로 덥고 또 비가 내렸던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굉장히 높고 더웠는데 봄에 이렇게 기온이 높았다면 여름에는 또 어떨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여름은 좀 어떨까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로 여름에 몇 미리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원할 텐데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계절 전망을 저 평년이라고 하는 기간하고 비교를 해서 낮음, 비슴, 비슷함, 네. 높음 3단계로 해서 확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올 여름철의 날씨 전망을 보면 6월 달하고 8월 달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요. 7월 달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기온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온의 그 변화 경향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속적으로 최근 10년의 6월에서 8월 달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교해서 0.5도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제 폭염도 여쭤보셨는데 정확하게 올여름에 며칠 발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최근 10년의 우리 지역은 폭염 일수가 9.4일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년보다 한 2일 정도 많이 발생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폭염이 일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강주 지역은 19.5일 정도, 그러니까 20일 정도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는 폭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봄에도 더웠지만 올 여름에는 더 더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데 올 여름도 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희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자타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재명의 브레인 이렇게 했는데 약간 예. 낯간지럽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브레인 맞으신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재명의 머리 또 이재명의 책사라고 좀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머리라는 네. 얘기가 좀 많이 좀 회자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와 함께 그런 뭐 정책 같은 거 뭐 예. 기획하거나 입안한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금의 대표님의 대표 브랜드 하면은 이제 기본소득이죠. 네. 예. 뭐 그런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나 단초를 그럼 의원님이 그때 내셨던 건가요? 이제 같이 다 정책적으로 이제 논의해서 이제 결정을 한 네. 거고요. 예, 이제 경기도 당시에 이제 기본소득 국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대성황을 이뤘었거든요. 예. 의원님 이력 보니까는 대학 때
전방 네. 입소 반대 투쟁하다 강제 징집 네. 당하신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네. 뭐 이렇게 뭐 전방 입소, 강제 징집 이런 용어가 낯설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 어떤 거였나요? 네, 그때 이제 전두환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안보 이념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전방 입소 교육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전두환 독재, 군사 독재의 네.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일방적인 그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아, 대학생들을 전방에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이틀 동안 농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방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교육 실태가 이루어지고 강압적인 교육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방에서 이제 다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해서 거기서 다시 뛰쳐나왔죠.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상당한 강한 회유와 협박이 자행이 됐었고 12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방에서 교육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예. 강제 징집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네. 학적 변동 처리하고 강제 징집을 영장이 군대를 그냥 예. 근데 이제 강제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그거 거부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수배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이나 이제 집요하게 저희 이제 가족과 주변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전방일 원래 것 이제 같은데. 그 강제 징집 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병. 보병이 되더라고요. 일반 전방 부대까지 다 배치가 되고요. 예. 대학생 때부터 파란 만장하셨는데 예. 예전에 18대 때인가요? 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비서실장할 때 보고 저는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 우여곡절을 겪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문국현 대표님은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네. 나중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의 그 정치적으로 보복의 1순위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본인이 예. 국회 입성한 소회를 물어봤는데 문국현 대표 얘기만.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국현 대표님과 이제 2016년 총선이 끝나고 아무리 봐도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네. 그때 이제 대선 캠프. 그때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은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된 건가요? 같이 그 전대협 활동 동지들이 같이 MT를 갔었는데 어느 날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밤을 새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치인과 함께하면은 참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국회 입성하자마자 보고 겪고 계신 게 뭐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그리고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농성하고 시위하고 뭐 국회 안에서 하면서 국회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국회 법이 정한 대로 네. 그 원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협의의 정치적 협의 관행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은 네. 그 협의나 관행이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국회법이 정한 법과 원칙대로 네. 정한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국회의장도 이제 그러한 민의를 반영해서 네. 이번에 국회법대로 조속하게 원구성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한 거다. 뭐 네, 독재는 그렇죠. 말도 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요. 이게 첫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은데 그때 발언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처럼 개혁 과제들을 방기하고 놓치고 다시 수습하는 국회가 아니고 단순한 정치 재활용 센터가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민생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그럼 현 단계 상황에서 제일 급한 게 뭔가요? 어느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당장 그 6월 국회에서는 네. 이제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네.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최혜병 특검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과 관련된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민생 회복 네. 법안들을 좀 시급하게 통과시켜서 네. 예,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병 특검 같은 경우는 7월 19일이 순직 1주년이 1년이 되는 날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종섭 장관이랑 뭐 대통령이랑 통화한 게 7월 30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 예. 1년 지나면 이게 말소가 되는데 네. 그 전에 법안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는 이제 7월 19일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얼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내 부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그 수사 기록을 그 공수처에 네.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 그 촉구하고 또 그 제출을 했습니다. 적어도 해 놨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네요.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가고 뭐 네, 통화 민생- 기록 같은 거 멸실되지 않도록 자료는 자료대로 그렇죠. 확보를 예. 해놓고 아직은 특검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뭐 압수수색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뭐 가리고 이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대통령이라면은 비화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개인 폰으로 그런 통화들을 그 수차례나 했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확보해서 포렌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면은 경기도 있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쭉 지켜봐 왔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그 뭐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네. 뭐 어떻게든 정적 주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이건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즉 검찰 리스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 리스크가 지금 네.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검찰 수사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특수부 검사들 기본 인원만 60여 명에다가 또 파견 검사,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수사 인력 그리고 수많은 뭐 400여 건이 달하는 압수수색 이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죄를 졌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10원짜리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수사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다시금 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얼토당토하는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씌우려고 하는데 참으로 저렇게까지 그 잔인무도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왜 예.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예,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말고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나요?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이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가장 모든 면에서 여당의 후보들 압도하고 있는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양극단 평가랑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털었는데도 결정적으로 뭐 나온 거 없지 않냐, 뭐 대단하다, 꼭 대통령 되시라, 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드러나고 밝혀진 것만 해도 대통령은커녕 정치 당장 뭐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엄청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재명 대표가 죄를 졌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얽어매려고 하는 것도 네. 그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먼지 한 톨도 없다는 것이 저는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각으로 먼지 털듯이 털털털. 검찰들이 예. 갖고 있는 마인드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그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 본인의 사실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고발 사주부터 본인의 딸에 대한 네. 뭐 입시 비리 예, 의혹 그러니까 같은 의혹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그 피의사실,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100분의 1만 한동훈 전 설명은- 비대위원장이나 네.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해진다면은 엄청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100분의 1만 수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9년 6개월 선고 관련해서 제3자 뇌물로 이재명 대표 기소하면은 뭐 네. 유죄 날 거고 대통령 돼도 물러나야 되고 재선거해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네. 그 본인이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를 꿈꾸면서 하는 희망 사안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다 생각하고요. 국정원 분석까지도 다 무시하고 예, 이런 판결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면서 모든 결제 사항에서 네. 대표님은 선거법 위반 여부나 불법 여부나 이것들이 그 사업이나 이 사안 보고상에서 점검이 되지 않고 보고되면은 뭐 속된 말로 경을 칩니다. 아, 예, 그만큼 그 본인이 워낙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사소한 빌미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전화로 직접 대면 보고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불법적인 사항을 의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요. 예. 근데 1심 너무- 재판부는 전화 통화 이재명 대표랑 그 쌍방울 회장이랑 전화 통화 사실 두 차례 전화 통화한 거를 사실로 인정을 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그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도 모셔봤지만은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네.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가 끝나고 결합하신 분이라서 이재명 지사님을 되게 어려워하셨던 분이에요. 아 근데 뭐 예. 술자리에서 누구 전화 바꿔주고 그걸 그렇게 그런 더구나 불법적인 대북 송금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진짜 뭐 하나도 꼬투리 안 잡히려고 정말 뭐 네. 살피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네 거는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전혀 말씀인 없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왜 검찰이나 여당에서는 그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내피셜이고요. 예, 그들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본인들의 그런 상식이고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 그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근데 그런 주장 지금 말씀하신 거를 1심에서 주장을 했을 텐데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서도 뭐 네. 이재명 대표랑 무관하다는 뭐 그런 반증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왜 재판부가 그거를 증거를 채택을 안 하고 이재명 변호인 주장은 다 기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글쎄 그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을 판단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성태 회장의 수많은 범죄 전과 이력을 모르는 건지 모른 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분을 가장 건실한 중견 기업인으로 묘사하면서
오히려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제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씹었는데 아마 그것들은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미래 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쑥 들어갔네요 지금. 예, 그렇죠. 본인이 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할까요? 본인 입으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특검하자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장동 그 부실 대출에 그 당시 주인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뭐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이랑 대법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재명 지사 주변 사람들 죽음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국힘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이 일제히 화살을 겨누고 있다고 여당과 보수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저들이 쓰는 내피셜이고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저는 그 작년에 돌아가신 전영수 비서실장님, 네. 예, 이분들은 참 평생을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헌신하시고 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사실은 공무원 연금밖에 본인의 이제 연금이 이제 주요한 이제 네, 수입. 예, 수단인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압박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이 왜 죽겠습니까?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그런 본인이 그래도 그냥 그래서 가족이라도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참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런 사실을 사실 만들어낸 네. 장본인들이 바로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해놓고 네, 덤터기를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덮여 씌우는 거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래서 인면수심이다. 정말로 어떻게까지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정말 이 특수 검찰, 뭐 정치 검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수사와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그걸 또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면수심의 검찰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겸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은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소명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초심 잊지 않고 그 여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